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마중물 토크로 박성태 실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예, 네, 예. 기자 이제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예.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관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 현지의 김 여사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자디크 루이인가요? 네, 제가 봤는데 아자디크 네, 루이. 아자디크 루이 뭐 봤는데 어쨌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그다음에 성형 전 사진, 중간 사진, 뒤 사진 쭉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석 장을 차례로 딱 이렇게 예, 비교했더라고요. 갖고 뭐 돌베이비다. 돌 레이디다. 뭐 돌 이런- 레이디요. 네, 돌 이렇게도 레이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예. 아자디크 루이에. 오, 근데 이게 카자흐 말인지 러시아 말인지 파이가 일단 되게 많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번역 기능으로 안 되던가요? 예. 그 기사는 이제 삭제되고 수정된 뒤 기사여서 아. 근데 다른 언론들 쭉 나온 거 보니까 뭐 나쁘게 본다면 뭐 한국에는 그렇게 선영한 사람들이 많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좀 심어줄 수도 있고 아니 뭐 성형하는 게 나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뭐 네. 나쁜 건 아니라고 예. 봐요. 뭐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원형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음. 카자흐에서도 우리나라에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늘겠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 경제에 관련한 예. 이런 홍보를 또 하신 거다. 의료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역할을 또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예,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앞서 말씀하신 중요하지 것처럼 않은데 왜 처음에 얘기해요? 비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나쁘게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카자흐 아자디크 루이에 실린 기사가 수정되고 삭제된 과정들이 의문스럽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언론사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잘 정리돼 우리나라로 있고. 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 언론사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다른 카자흐 언론과 비교를 하지 못해서 그래도 웬만한 이게 규모가 예, 있는 웬만한 그런 메이저 언론사 어, 홈페이지에 배열이나 제가 알기로도 제 이제 후배가 러시아에서 8년 동안 사는 친구랑 제가 자주 교류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예. 여기 꽤 이름 있는 언론사고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봐서는 그 웃가라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깐다. 근데 그런 김건희 말 여사 있어요. 동안이라는 예.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도울 레이디 인형 그렇죠. 같은 인형같이 아주 여인. 외모가 네. 나이에 비해서 젊고 보기 좋다. 근데 그 비결이 성형이다인데 카자흐스탄 쪽이 원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의료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성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그래서 쓴 것이지. 뭐 대한민국의 어떤 뭐 대통령 배우자를 욕보이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대요. 근데 외모 분위기가. 말고도 이제 논문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런 삭제되고 수정되는 과정들이 이거는 좀 국격이 떨어지는 거다. 카자흐 정부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불만을 표시했을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에도 관련 기사를 카자흐에서 이렇게 보도했어요라는 기사들이 많이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됐어요. 그럼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뭐 요청이 오는 거죠. 이거 좀 내려달라. 뭐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근데 용산에서요? 팩트가 틀린 거 아니면 언론사들이 잘 안 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는 카자흐 언론에서 쓴 거고 카자흐 언론에서 썼다라는 것 자체가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가 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렸다는 거는 누군가 요청을 한 거죠. 그게 누군가는 또 뭐 생각하시겠지만 아자티크 루이 편집국에서는 그게 그래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아니 그거 왜 삭제하고 수정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저희는 영부인의 미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아 기사를 수정했다. 그럼 논문 표절 관련된 좀만 거 기다려보세요. 예,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사가 한국에서 널리 회자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기사가 퍼지는 것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삭제했냐 그랬더니 다른 외부의 압력은 아니고 우리 편집국의 자체 결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노무 표절은 그랬더니 거기서는 답변을 안 했대요. 그건 답변 안 했대요. 이게 근데 외교 순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내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 속에서 자원외교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이런 일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이런 걸 보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국가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렸다는 건 이건 앞서 설명 주셨던 내용들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마다 판단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대통령 선거 전부터 나왔던 줄리 의혹들 이런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엽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이건 본질과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면서 이 외모에 너무 집중했던 부분들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형이 여성 비하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용인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KBT 영역 중에 성형 기술이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줄 서서 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다. 이런 뭐 홍보 효과 쪽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지. 카자흐스탄 언론 지금 장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그냥 외교 관계 때문에 좀 나름대로 그냥 변명 같아요. 제가 하나만 딱 씹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뭐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 중에 누군가가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근데 그 여성 의원의 외모에 초점을 맞춰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과연 접근할 수 있겠는가. 남성 의원이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여기는 탈모를 바꾸는 이 머리 모발 심기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탈모 전 사진과 후 사진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야 이건 대한민국의 이 머리 모발 이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치곤은 뭐 지금 좀 무례한 네, 저는 이 부분은 처사였다 무례한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좀 얘기가 길어져서 광고부터 좀 언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탈모약 광고? 아니에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 김건희 여사를 두고 이제 카자흐스탄 언론이 보도한 내용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위반 사항 없다. 사건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대통령 부부에게 안 좋은 처사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거는 그 국민권익위가 용산의 입장을 대변하고 편들어주려다가 대래 그냥 대통령을 욕보이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저기 송부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송부. 그러니까 이첩 송부 종결이었을 때 이첩이라는 것은 이 권익위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나 감사원에 수사해달라고 이제 이첩을 하는 거고요. 송부는 이게 권익위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판단해 주세요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부담이 좀 들고 국민적 시각도 맞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종결할 건이 아니에요. 종결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제는 뇌물 수수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외국인을 사서 고위공직자에게 삼자로 우회해서 명품백을 줘도 죄가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런 권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대통령한테 칭찬받기도 하겠지만 갔다 오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지금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결정이고요. 이거 권익위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고. 문제는 안 혼내더라고요. 옛날에 경호처 이틀막도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로를 그냥 이게 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점도 이제 중앙아시아 순방 나간 이제 직후에 이제 발표해서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 뭉개다가 6달을 뭉갰잖아요. 뭉개다가 일단 털고 가자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용주 맥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이 배우자에게 선물 주면 괜찮다? 이거는 최소한의 논리도 명분도 없고 저는 상식적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봐요. 이거를 뭐 차라리 이 방어를 못할 거면 뭉개는 게 차라리 낫다. 국가기관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 누군가 그냥 뭐 뒤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전원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문제없다고 종결되는 거는 저는 뭐 민주주의가 한 40년 정도 후퇴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도 결과인데 권익위가 사건 종결을 내린 근거가 직무 그렇죠. 관련성도 없고 그리고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도 정말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당연하죠. 근거다라고 그러면 짚어주시는 이제 외국인 브로커가 나서서 무기 거래나 이럴 때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에게 선물을 준다? 다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연락봉따이 씨가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근데 말이 안 여권에서 돼요. 보기에는 지금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대응에 대해서 몰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응하고 대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좀 변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권익위도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맥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들이 정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거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넘기는 게 맞을 겁니다. 더군다나 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청탁금지법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수사 세게 들어가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중론이에요. 네. 그럼 결국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받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이 중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권익위의 지금 청탁금지법은 사실 부정청탁 및 금품순수 방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고요. 이걸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가면 그때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황당하죠. 검사가 변호사랑 같이 벤츠를 주고받고 있는데 사랑에 빠져서 한 거라고 처벌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사가 처벌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정한 청탁과 수수료 다 받아도 된 거냐 이런 논리가 커져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현재는 이 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우리는 일단 이거를 검찰이 송부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이런 미비 조항을 바꾸는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혹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한참 뒤처진 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좀 바뀌는구나. 국민권익위도 살아있네라는 평가를 받았겠죠. 장 소장님은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제가 이 말을 해야 하실 되는데 말씀이 없- 먼저 하셔가지고 저랑 위치를 바꾸실까요?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좀 옹호하고 아니, 방어하는 국민의힘의 역할. 입장이 그럼 저희 정치인사는 어떻게 해요? 입당하시면. 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다른 분들 입틀막이 아니라 이 권익위에 계신 분들 입틀막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냥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그리고 또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그걸 좀 지켜보고 국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입법 미비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이번 22대 국회 때 보완해 주세요라고 끊었으면 좋은데 해명이 더 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승윤 그 부위원장은 정말 좀 그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역사에 좀 기록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로 그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정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랬어요.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부패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권익위는 해체해라. 존재 의미가 없다. 저런 권익위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선희 앵커님 권익위의 심볼 마크가 신문고하고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그거에 맞는 자신들의 역할을 했느냐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라. 정말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친소 관계가 있었다. 이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같은 학번 동기동창이고 나는 또 2년 후배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이거 결정할 때는 나는 좀 뒤로 빠져야지. 나 빠지고 다른 분들이 결정하세요. 이게 맞는데 이런 회피도 안 하고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뭐야 뇌물이라고 얘기하다니 이런 나쁜 칭찬받아야 위원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론이 한 표 차로 지금 사건 종결 판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보통은 친소 관계가 있는 위원이 그렇게 맞아요. 들어가게 되면 회피 신청을 한다면서요. 예. 근데 이거 보시면 금방 드러날 수 있어요. 권익위 전원위를 열면 무조건 회의록을 쓰게 돼 있습니다. 회의자를 쓰게 돼 있고 이거는 뭐 속기를 거짓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승윤 그러니까 이 부정청탁법이 그 당시에 김영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익위가 해체 수준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이 해체를 가져온 법을 또 정승윤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부정청탁금정법이 아니라 부정법을 만드는 거예요. 청탁할 수 있도록. 그럼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이거 뭐? 일단 하나 배우자 처벌 조항이 네. 없다는 게 입법 미비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약간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면 원래 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특수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법에서 민간인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민간인,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인 민간인이 어떤 걸 수수했을 때 이 공직자의 대응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고하고 반환하게끔 한 거예요. 즉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왜 여사 처벌 못한? 이게 아니라 이 법의 핵심은 이 배우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원래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여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으니 종결시키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원래 여사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배우자에 대한 거는. 자, 그 여사의 남편인 배우자인 공직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22년 9월에 받아서 즉시 그걸 또는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23년 12월이겠죠. 그러면 그때 인지한 다음에 바로 신고하고 반환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입법 미비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박 실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배우자가 저 남편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남편은 나 몰랐는데요. 그럼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입법 미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직자의 배우자나 적어도 같이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2011년도부터 이 김영란법이 논의되고 제정이 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전 쭉 국회 있으면서 지켜봤거든요.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법의 흐르는 정신은 뭐냐면 공직자 배우자는 선물이나 뇌물 받지 말라는 말자. 거예요. 그냥. 예, 예. 근데 지금 그거를 권익위에서 용인해주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권익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 덧붙이면 그 박성태 시장님 말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장성철 소장 말도 맞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몰랐는데 어떡하냐. 근데 대국민 사과를 한번 했었어요. 이 배우자가 정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인지를 한 걸 수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는 언론 보도로 봤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난 대통령께서 신문 못 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 앞에서 그런 보고를 했을 때 그러면 즉시 그 당시에 인지한 순간 신고 의무를 이행을 했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니, 잘못했다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소장님 말씀도 있더라도, 맞고 그 공개적으로 그 예를 들면 배우자 그리고 당사자가 나 진짜 몰랐다고 그러고 안 알려줬다고 그러고 나 혼자만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밝힐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그건 그 미비점인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처럼 네. 고백하면은 어. 그거는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는 대통령이 알았으니까. 네. 그러면 대국민 앞에서 알았다고 고백했으면 즉시 저기 대통령 배우자한테 해서 여보 그 가방을 나한테 줘야겠어. 그래서 신고문서를 써서 반납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권익위가 아니, 조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게 현장 없었다는 조사가 거죠. 있었어야 됐다라는 그렇죠. 지적이 거기서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익위가 뭐 이를테면 KBS 뭐 남영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는 KBS 다 들어가서 다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근데 권익위 조사관들이 총 맞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실 총이요? 가면은 경호원들이 막 입틀막에서 끌어내거나 이 총으로 위협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대통령실 어떻게 가가지고 조사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면.
권익위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신고와 반환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서 외국인이 준 선물은 그런 뭐 금품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예전에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창고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봐야 돼요. 권위가 가서 음. 용산 대통령실 창고 가서 찾아보고 그러면 딱 받았을 때 바로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최소한 보도된 23년 11월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부인들이 받았던 그런 명품 가방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공개돼서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전원회의에서는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권익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코 총리로부터 핸드백을 받았다. 이분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외국 정상에서 준 거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건네준 영상으로 우리가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궁색하니까 그렇죠. 뭐. 근데 창고 가서 찾을 때 잘 찾아야 돼요. 조심히 찾아야 됩니다. 왜요? 다른 백 찾아오면 안 돼요.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뭐 제 상상의 영역에서. 네, 우리 이제 상상의 근데 영역에서. 그만 이제 문제 네. 삼읍시다. 그 언론 보도 보면은 디올백 그 뭐 300만 원짜리 원가가 8만 원 정도 한다는데. 겨우 8만 원짜리 갖고 그러냐? 네, 8만 원짜리 갖고 뭘 그래요. 그냥 이제는 좀 넘어가고. 아 근데 저는 권익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이게 해체해라. 이 국민을 우습게 하면 해체해라, 금방 권익위.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건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일단은 권익위의 영역에서는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으니까 이게 사실 검찰 수사에 더 큰 부담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검찰 수사의 영역을 이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어렵습니까? 막 나가는 거 한 번 막 나가면요 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사가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백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타, 뭐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고나 반환을 안 했으면 뭐 질타고 나중에 형사적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응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검찰에서 소환도 못 하고 있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고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패 총괄 기관인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문제없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짓고 이거는 끝까지 따져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을 할 수 있을지 더 이상 어떤 조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그 얘기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이제 권익위가 사건 종결 처리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가 조금 머쓱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해서도 뭐 검찰 내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뭐 갈등이 있다. 검찰과 대통령실 간 뭐 갈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설이 나왔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라는 건 검찰 내부의 갈등은 없으리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들 해석하셨는지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본인 임기 내에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0석이 넘는 야당 입장에서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텐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백을 받았던 게 국민적 도덕적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처벌할 기준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대로 소환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조사한 다음에 이거는 국민께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법적 처벌할 근거가 없다. 무혐의 처리하게 됐을 때 그렇게 지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걸 무리하게 막아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게 되면 눈덩이처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정도에 맞춰서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일 텐데 이걸 만약에 그런 내용 없이 서면 조사로 권익위도 정리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처리해서 종결 처리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건을 갖고 또 이것도 조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해서 더 강경
특검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무리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소환 조사 안 하면 여권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뭐.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논점이 잠깐 다른데요. 최혜병 특검 같은 문제도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야권이 공격하게 되는 건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이 정도 선까지 뭐 8월이면 8월 선을 정해주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시간과 기한을 정해놨으니 그때까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여사 문제에 관련돼서도 뭔가 여권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기준점들이 형성해줘야 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게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 입장에서도 이제 김 전 최고는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불러서 조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지금 말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이 국문학과 출신 앞에서 제가 아니, 이 문맥을 제가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네.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대한다. 네. 갈등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겁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법리대로 한다면이라는 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법리대로 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아무리 검토해봐도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소환 조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환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겁니다. 그걸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읽혀져요. 이거는 평론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원리 원칙대로 좀 제발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맞지. 법의 실무적인 집행의 최고 결정자인 검찰총장이 이런 식의 공자화를 맹자화를 하는 게 맞냐고요. 저는 처음에는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워딩의 수준을 보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 소환조사 안 하겠구나. 그냥 임기 마치고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당연히 법대로 엄정하게 해야 되죠. 특히 노출이 안 됐으면 숨기고 싶겠죠. 이해합니다. 노출이 안 됐으면 숨기고 싶을 텐데 노출됐으면 권력이 공정한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엄정한 척 밖으로 보여주는 거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밖으로 나오는 멘트조차 물론 이건 이원석 총장의 뭐 개인적인 어투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완곡어법이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군부 독재 시대를 겪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92년까지 쭉 겪었는데 군부 독재를 아주 오랫동안 겪어서 대통령은 거의 제왕적 권력을 지금에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이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왕비였고 사실 그런 거였는데 그 권위가 사실은 깨진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탈권위를 얘기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공세로 시작된 탄핵 소추가 이건 정치 공세고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기각됐지만 탄핵 소추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언터처블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는 걸 아이러니하게 보여준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첫 특검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99년 검찰총장 부인의 온노비 특검이에요. 그 호피무늬 반코트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겉으로 보이는 건 다 해왔거든요, 쭉. 근데 지금 앞서 권익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주거침입이라는 혐의가 있다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총장이 권력에 대해서 바짝 얼어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저는 이게 한 20년 이상은 후퇴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권력에 더 뒤로는 뭐 할지 모르죠. 인지상정상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노출되거나 들켰을 때 또 바깥으로는 엄정한 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박 실장님 그 오동훈 공수처장 발언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반론으로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좀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청문회 때부터 계속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반론적으로 대답을 해요. 물론 뭐 개인의 말버릇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장들은 보다 엄정하게 자기의 개인적 말투가 있다고 해도 엄정하게 해서 권력의 공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 의무들을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고 오동훈 공처장도 마찬가지고 해태하고 있다. 우리는 권력 앞에서 좀 쫄아요. 약해져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입니다. 밑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니네는 권력 앞에서는 바짝 올더니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없어져요. 저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못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지검장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은요 본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한 5월 초였었죠. 한 2달 전에는 5월 30일까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겠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6월 거의 중순되고요. 9월 15일 아마 임기 종료일 거예요. 근데 기대한다라고 바뀝니다. 손다운이 되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 인사가 9월 15일이면 7월 정도 들어가면 검찰 인사위원회 걸립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겸상도 안 해요. 내부에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정도 되면 7월 중순까지 한 달 내에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법과 산칙에 따른다면 잘 될 것으로 소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정법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국문학과 알아요. 혹시 나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검찰에 출입해 보면 아는 것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원석 총장의 본인의 한계점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래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냐 마냐의 부분인데 지금 뭐 저 공수처장도 그렇고요. 아마 이창수 지검장도 뭐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건 지금 권익위부터 보면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는 말이 떠올라요.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석 총장은 그냥 하고 싶은 말 조금 톤다운해서 하면서 마무리를 할 공산이 크다. 아.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실제로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를 했죠. 이번이 5번째고 이제 재판만 동시에 4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저 한마디 하면 불러야 될 김건희 여사는 안 부르고 왜 자꾸 야당 대표만 불러대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안 부르고 기소했어요. 안 불렀어도 자꾸 재판정에 세우는 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 참 굉장히 이거는 좀 검찰이 무도한 어떤 정치적인 기소 권한을 남발한다라고 막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잘한다.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런 조치에 긴장을 하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두 개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할 테면 해봐라 이제 지겹다. 뭐 그냥 본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남발을 하는구나. 조작을 뭐 일삼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와 반대로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자체에 이어서 지난해 9월에 갖고 있던 3자 뇌물죄 부분을 이제 추가 기소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좀 관련성이 있다는 그런 무게감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조작 수사에 말려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재판부 판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해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형을 때렸어요. 당내에서는 판결했어요. 검찰의 조작 기소에 판사가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잃고 말려들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판사가 말려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긴 한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아니 그런 얘기들이 불신하시는군요. 높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 검찰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2명이 범죄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난 범죄자가 될 거야랑 검찰이 너는 범죄자가 돼야 돼.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죄는 못 만들어도요. 기소를 하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당신은 범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에 있어서 검찰이 신중하게 칼을 써야 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칼날들을 너무 그냥 막나이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왜 얘기를 하면 피장파장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손도 못 대요. 칼집에서 칼도 못 보내고. 근데 소영주 소장님,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나 경기도지사를 찍어놓고 검찰이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을 갖고 정치자금법 뇌물건 갖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된 거지.
그걸 너무 검찰권 남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화영 부치 사건은 저는 그러니까 뭐 판결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증거와 좀 구체적 진술들이 있어서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은 거의 뭐 명확한 것 같고 물론 1심 판결 내용이지만 거기에 따른 형량도 꽤 있지만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문제잖아요. 그것도 원래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쪽에 부탁을 했다 좀 어그러질 것 같으니 그건 대북 제재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대북 제재가 생기면서 경기도라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것도 부탁했다라는 정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높이 평가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이거는 하는 거는 좀 과민 반응인 것 같아요. 특검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1심은 이화영 부지사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인 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빼고 얘기를 하면 대북 송금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부탁한 정황들이 있고 그러면 아 외국환 거래법을 이렇게 위반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냐. 물론 상식적으로는 도지사, 부지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의심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증이나 구체적인 게 있냐? 왜냐하면 상식적인 게 대략 80%가 이렇다고 해도 20%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닐 수 있는 20%를 묵인하고 그냥 유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건은 따로 또 봐야 돼요.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시 재판부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인식 정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는 한 것 같은데 피해자가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북한에서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돈을 보낼 수 없고 돈도 없으니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쌍방울이 무슨 자선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쌍방울이 요구하는 거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의 우선권을 좀 우리 그룹에 달라라는 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만약 보고를 했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승인을 했다. 그러면 유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성들이 없다면 그냥 쌍방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것도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유죄 받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충분히 다툴 만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슨 주가 조작에 대한 언론이 기사를 안 썼다고 과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과민 반응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뭐 민주당의 대응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조금 과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뭐 특히 지금 언론을 언급하신 게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걸 지적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언론은 아니지만 귀엽게 생겼어도 애완견은 아니거든요. 언론에 계셨었으니까 좀 네. 그게 지나치다는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미디어노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알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주장을 보고 약간 의심이 들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언론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고 판단들이 또 있잖아요.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검찰의 권력에 굴한다. 모든 언론이 또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보는 거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한 언론 매체에서 이재명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이거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인데 챗 GPT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챗 GPT가 뭐래요? 챗 GPT가 뭐라고 할지 분석한 궁금하다. 모순에서 한 6가지의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오류를 찾아보고 해당 오류의 대표적인 유형을 분석해 보겠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이분법이다. 두 번째는 호소의 오류다. 세 번째는 인신공격이다. 네 번째는 편향된 관찰이다. 이런 거 이제 언론이 오죽하면 챗 GPT에 물어볼 정도로 썼겠는가 싶어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은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이제 나왔던 발언 혹은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샅샅이 이제 분석해서 비판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일 답답해하는 건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왜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냐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좀 해달라. 네, 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게 되면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이 또 이 내용들을 갖고 알고알고할 것이고 어딘가 좌표 표적을 찍을 텐데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그 국정원 문건 혹은 안부수의 판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SBS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안부수 판결 그 이재명 대표 말이 잘못된 거라고 또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누구 편을 드는 언론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거지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잘못됐다고 지금 최 GPT가 해석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너무 이제 AI를 신봉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한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매우 당황스럽게 했던 이유는 해당 그 부장판사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걸린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다 중형 선고하면서 한 가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내용들을 알았는가에 대한 연결고리 하나를 빼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에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건데 이 재판이 끝나면서 그 영화 어벤져스 같은 영화 이렇게 보면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난 다음에 쿠키 영상이 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년 6개월 선고했을 때 이재명은 빠져 있는데 쿠키 영상 짠 나오면서 했던 게 다음번 재판 내가 한다. 그 판사가 또 한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나 재판 리스크 하나 더 늘어났네. 그러면은 나 꼭 당대표 해야지라는 의지를 더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굳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틈들이 막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좀 권한을 갖고 보호막으로 내 당대표라는 보호막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야를 전 다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윤석열, 뭐 이재명 이런 분들 비판을 할 때 제발 이중잣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았을 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 거고 조치를 왜 안 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성 비판을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안 데리고 가니까 이화영 정무부지사를 평화부시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야, 나 방북해야 되는데 대북 사업 네가 좀 총괄 좀 하고 나한테 좀 수시로 좀 보고해라. 당연히 이랬겠지. 이거를 보고를 안 받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 나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했던 거예요. 난 몰라요. 나 보고도 안 받았어요.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검찰이 너무 그냥 꿰어 맞추기 식으로 그냥 조작해가지고 기소하고 이거 야당 탄압 아니에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좀 너무 많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여기서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어떻게 지사와 부지사 사이에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는 특히나 북한 사업을 하는데 모를 수가 있냐라는 것인데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측과 정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도 직접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죄 아니면 뭐 유죄가 나올 수 있지만 무죄의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고약한 거는 뭐냐면 이게 만에 하나 몇 퍼센트 1, 2%의 어떤 확률로 유죄가 나오면 이거는 집행유예도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실형이 떨어지는 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장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 뭐 당헌당규 개정이 이제 앞서 이루어졌지만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요즘에 킬러 질문 많이 하시네. 날카로우셨어. 저도 이제 1년이 좀 다 돼가다 보니까 예. 당황스러운 땀나네. 빨리 받아줘요. 맞아요. 근데 뭐가 맞아요? 장설정 소장님 말씀이 예, 예. 맞죠. 아, 이거는 장소장님 연임에 말씀 대한 것들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밝히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더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안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거북했던 것은 언론하고 척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좀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 많이 해왔어요. 언론이 기울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격들이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것들을 대놓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연임의 가장 큰 뒤에 그 힘이 되는 거는 이 여성 지지층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줘야만 연임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이미 이 사건이 기소가 됨으로써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연임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선거까지 끌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는 저는 고민일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지방선거 전에는 공직선거법이든 그리고 이 대북송금건이든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꽤 남았으니까 1심 선고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메인에서 본인이 다 공천하고 이재명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끌고 간다?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연임하지 않거나 지금의 당원 당규에 따라 지선 전에 그만두고 새로운 리더십이 와서 지선을 이끌게 되면 국민의힘 진짜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근데 이재명 지금보다 더 대표가 어려우면 큰일 나잖아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그 리더십을 끌고 가는 순간 만약 이재명 대표 내려놓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는 차별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거에 치를 수 있죠. 그럼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길에 사법 리스크는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다 끌어안고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최고의 전망까지 들으셨고 좀 짧게 요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꺼내 들어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 이거 왜 꺼낸 겁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죠. 누구랑 누구를요? 민주당 내 세력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아니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대권 후보로 만들 거야? 그러면 대통령 되더라도 당신들 이거 선거 다시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 결사적으로 옹이하지 마.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 예? 왜요? 아니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일당 체제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안 거죠. 그래 분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84조 이런 거 갖고 분열 안 돼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런 저는 다른 의도가 이유가 있잖아요. 있는데 뭐 박선태 씨좀 얘기하시죠. 뭐 되게 센 건가 보다. 아끼시는 거 보니까. 아니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전당대회 나오려는 건데 아니, 그런 측면도 한숨 돌린 있고. 거예요. 한숨 돌린 거예요. 그 전까지 왜 만지작거렸냐면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조언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각 세워봤자 2조 심판 뻔한 얘기들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아이고 잘됐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각 안 세우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나오면 되겠다. 라는 것이에요. 이 84조뿐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2가 더 있잖아요. 사흘 동안 3당 콤보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밖으로 나오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거라서 그냥 정치적으로 한숨 돌린 사안이라 저는 84조 부분이요. 이거 그 뒤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 계속 팔로우 안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법 학자들의 이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별로 어떤 큰 의미는 없다. 이거 갖고 민주당이 분열될 리도 없고요. 아니 저는 처음에는 응. 그 맥 소장님 말씀처럼 분석을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친한 분이 이거는 갈라치기 그게 해가지고 맞대요?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갈라져야 갈라치기가 되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는 거고 네. 한편에서는 지금 저는 자신이 여당 이제 대권에 가려는 그 포석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는 윤석열 거고. 대통령 각을 세우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각을 세우는 게 나오기 훨씬 가볍죠. 이재명 대표 감옥 가니까 저 민주당 의원님들 이재명 대표 믿고 가지 마세요. 그거래요. 박 실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땐 네, 예를 네, 들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정치 인사에서 한참 여사의 디올백, 권익위, 뭐 최상병 특검 얘기 계속 하다가 갑자기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물타기예요. 그러면. 아니, 이화영이라기보다는 네. 이슈 전환. 나의 적은 원래 제 쪽이에요. 음. 라고 이제 지지층들에게 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느냐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게 되는구나. 다 해설이 좀 약간 84조를 얘기하는데 어긋난 해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석으로 그러니까 한번 왜 해주세요. 헌법 84조를 얘기했는가가 궁금한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되고 났을 때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여기 전장에 뛰어든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느 포인트로 공격을 하냐면 내가 서울시장을 해봐서 아는데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 입장에서 내가 임명할 수 있는 한 자리 정무부지사가 이렇게 대북 송금하고 하는 과정을 지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언론 기사가 막 회자가 됩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까? 본인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끌어들여서 이 이슈를 촉발시킨 겁니다. 이화영 선고는 났는데 이화영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헌법 84조에 보면 재판이 만약 기소가 돼 있는 사건들은 대통령들도 재판이 이어지니까 이거 한번 논쟁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경쟁력 장점을 활용해서 는 거고 한 가지 여기에 더 추가시키고 싶은 건
근데 재판이 만약 대통령이 돼도 이거 대통령 임기 재임 중에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리는 게 가능하진 않을 거라 그 전에 빨리 끝내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제 해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 오늘 또 퇴근할 시간 돼서 마무리할게요. 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정치인싸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서용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